조선의 왕은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가 그 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감정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 기록 속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은 철저하게 설계된 나라였다. 유교의 틀 안에서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존재였다. 사랑도 그 포기 목록에 들어 있었다. 왕의 혼인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왕비는 정치적 동맹의 산물이었고, 후궁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 안에서 왕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제도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조선 역사에서 왕의 사랑이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기록된 사례는 여럿 있다. 연산군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왕조의 기강을 무너뜨렸고, 광해군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특정 여인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다.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합법적인 왕비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영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였다.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었는가? 그 경계는 지금도 흐릿하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숙종이다. 조선 왕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의 서사를 남긴 왕. 장희빈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새긴 왕. 그리고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내린 왕. 숙종은 14살에 즉위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는 매우 총명했고,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 극심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관대했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 성격은 정치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권력을 교체하며 왕권을 강화했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환국이라고 부른다. 경신한국, 기사환국, 갑술한국. 숙종의 재위 기간 내내 권력은 뒤집히고 또 뒤집혔다. 그 뒤집힘의 중심에 언제나 한 여인이 있었다. 장옥정, 훗날 희빈장씨로 불리게 되는 그 여인이었다. 장옥정이 처음 궁에 들어온 것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명으로 궁녀가 되면서였다. 그러나 명성왕후는 그녀를 곧 쫓아냈다. 왕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씨 집안의 배경이 미천하고 그 분위기가 범상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린 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명성왕후의 판단이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즉시 장옥정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다. 어머니의 상중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다시 곁에 두었고, 총애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신하들은 불안했다. 왕비 인현왕후는 있었지만 왕의 시선은 온통 장옥정에게 쏠려 있었다.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의 딸이었다. 단정하고 덕이 있었으며 누가 보아도 왕비로서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후사가 없었다. 숙종과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반면 장옥정은 임신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조선 왕실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숙종은 즉시 그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밝혔다. 왕비 소생도 아닌 후궁의 아들을 왕세자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다. 왕비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 원자 책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남인과 결탁한 장씨, 세력이 권력을 쥐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저항이었다. 숙종은 그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유배를 가고 사약을 받았다. 그리고 숙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이다. 왕비가 폐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 그 자리에 장옥정이 들어왔다. 후궁이 왕비가 된 것이다. 이것이 기사환국이었다. 조선 역사에서 왕비가 폐위되고 후궁이 왕비가 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있었다. 유교적 질서에서 왕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국모였다. 그 국모를 폐하고 다른 여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단순한 궁중의 사건이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 자체에 금이 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개의치 않았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랬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은 1689년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694년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갑술한국이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폐비민 씨가 복이 되었다.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단 5년 만의 일이었다. 역사는 이 뒤집힘을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의 흐름이 있었다. 숙종이 장희빈을 여전히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이 이미 식어 있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후 1701년에 일어난 일이 그 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복이 된 지 7년 만의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고발이 이루어졌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무당을 동원하여 저주했다는 것이었다. 취선당 서쪽 처마 아래에 무신을 위한 단을 차려놓고 인형을 만들어 저주를 걸고 신당을 꾸며 죽기를 빌었다는 내용이었다. 숙종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취선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실제로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다양하다. 확실한 것은 숙종이 그 현장을 본 뒤 극도로 분노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었다. 신하들이 만류했다. 왕세자의 어머니다. 세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알면 어떻게 되겠냐?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신하들은 막으려 했다. 그러나 숙종은 듣지 않았다.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다. 1701년 10월이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던 것일까? 인현왕후에 대한 죄책감이 그 결단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면 왕권을 위협한 장씨 세력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었을까?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두고 논쟁해왔다. 하나의 답은 없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특히 그것이 권력을 가진 인간이다.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실록에는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기록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희빈의 아들은 살았다. 그 아들이 훗날 경종이 된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경종의 재위 기간은 짧고 불행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다. 숙종의 이야기는 조선왕의 사랑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정치와 분리될 수 없었고 그 끝은 사랑을 정치가 집어삼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처음부터 사랑의 형태였는지도 모른다.
조선의 왕에게 허락된 사랑의 형태는 그런 것이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다른 왕을 보자. 숙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 앞에 선 왕. 정조다. 정조는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세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다.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아버지를 직접 뒤주에 가두라고 명한 것은 할아버지 영조였다. 정조는 11살의 나이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기억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런 정조가 사랑한 여인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의빈성 씨에 대한 기록은 다른 무엇과도 다르다. 의빈성 씨는 정조의 후궁이었다. 궁녀 출신이었고 정조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궁에 들어왔을 때였다. 정조는 그녀를 총애했고 그녀는 왕자를 낳았다. 문효세자였다. 그러나 문효세자는 5살에 죽었다. 그리고 이듬해 의빈성 씨도 세상을 떠났다. 임신 중이었다. 정조가 의빈성 씨의 묘지문을 직접 썼다. 조선에서 왕이 후궁의 묘지문을 직접 쓴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 글에서 정조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덕을 기렸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회상했으며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왕이 후궁을 잃고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글이었다. 정조는 의빈성 씨가 죽은 뒤 그 무덤을 자주 찾았다. 국정을 돌보면서도 그 무덤 앞에 서는 시간을 이어갔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정조의 사랑이 충격적인 것은 그 깊이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그 슬픔을 안고 계속 왕이었다. 개혁을 추진하고 규장각을 세우고 수원화성을 쌓고 끊임없이 국정을 운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충격적이다. 숙종의 사랑은 왕조를 흔들었지만 정조의 사랑은 왕조를 지탱했다. 같은 자리에 앉은 왕들이 같은 감정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가장 오해받아온 왕의 사랑 이야기를 꺼내보자. 연산군이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왕이다. 폭군, 음탕한 왕, 국정을 망친 자. 그 평가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윤 씨다. 성종의 왕비였다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은 여인. 연산군은 어머니가 폐위되었을 때 5살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그 사실을 몰랐다. 궁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연산군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그 진실을 안 것은 성인이 된 뒤였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에 가담한 사람들이 여전히 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충격은 연산군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평가가 있다. 연산군이 총애한 여인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장녹수다. 그녀는 천민 출신이었다. 원래는 남의 집 노비였고 나중에는 기생이 되었다가 궁에 들어왔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장녹수는 영리했고 연산군의 심리를 다루는데 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녀는 연산군이 무서운 것들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순히 욕망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의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의 상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왕이었고 그 상실이 그를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원수를 갚겠다며 신하들을 학살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폭정이라 부른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 늦게 발견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을 때 지키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 의미 없어진 복수. 그 복수가 폭군의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사랑을 잃은 왕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왕이 어떻게 되는지. 연산군은 그 극단적인 예다. 이제 조선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을 살펴보자.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냉혹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왕위를 위해 형제를 죽였고, 처남들을 죽였고, 공신들을 죽였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경왕후 민씨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경왕후는 태종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그녀는 갑옷을 가져다 주며 남편을 도왔다. 형제들 사이의 권력 싸움에서 그녀는 남편 편에 섰다. 그 결과 그녀의 오빠들이 죽었다. 남편이 왕이 되기 위해 아내의 오빠들이 희생된 것이다. 원경왕후는 평생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태종은 그녀를 계속 왕비로 두었다. 다른 후궁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패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도 있었다. 역사가들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를 두고 사랑이 아니라 동지적 관계라고도 하고 사랑이었지만 권력이 그것을 변형시킨 것이라고도 한다. 태종이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했을 때 원경왕후가 강하게 반발했고 태종이 결국 뜻을 꺾은 일도 있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의 뜻을 꺾은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태종이 원경왕후를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두려움의 이면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감정의 이름이 사랑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왕의 사랑은 왕비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왕자를 향한 사랑, 그것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영조와 사도세자. 영조는 사도세자를 사랑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왕세자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다. 조금만 실수해도 꾸짖었고 칭찬에 인색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 앞에서 점점 무너졌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생겼다. 옷을 입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궁녀들을 해치는 일이 벌어졌다. 영조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세자를 고치려 하기보다 꾸짖고 또 꾸짖었다. 마침내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했다. 아들에게 자결을 요구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직접 명을 내렸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해 동안 서서히 죽어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영조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일까? 역설적으로 일부 역사가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기대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그 기대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 사랑이 사도세자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가 세자를 죽인 것도 조선 왕조를 세자로부터 지키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왕조에 대한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긴 결과라는 해석이다. 사랑이 사랑을 죽인 것이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뒤 그를 사도라는 시호를 내려 추모했다.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직접 지은 것은 영조였다. 아들을 죽인 뒤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이름을 붙인 왕. 그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질문이다. 조선의 왕들은 사랑 앞에서 충격적인 선택들을 했다.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비를 패했고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다.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왕으로 살았다. 연산군은 죽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폭군이 되었다. 태종은 아내를 사랑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아들을 죽였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 왕의 사랑은 혼자서 완결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제도와 충돌했고 권력과 얽혔고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공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왕의 사랑은 더 비극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이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권력이 사랑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혹은 사랑이 어떻게 권력조차 무릎 꿇게 만드는지, 그 모든 가능성이 조선의 궁 안에서 실제로 펼쳐졌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새삼 확인한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 복잡함을 더 극적으로 드러낼 뿐 사랑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왕이나 평민이나 다르지 않았다. 다만 왕의 혼란은 역사가 되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선의 왕들은 이미 자신의 답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다.